철조망에 걸린 코트 소매, 컹컹대는 개 짖는 소리, 숨죽여 지켜보는 낯선 집 창문. 2014년, 예순이 된 강인숙 씨는 담장을 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이토록 송두리째 뒤바뀔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바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재빨리 몸을 웅크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져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이고, 들키면 어떡해. 담장 너머 마당에서 검둥개 한 마리가 내 기척을 느꼈는지 컹컹 짖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좀 조용히 해. 가슴이 터질 듯 뛰는 심장을 억누르며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개가 짖음을 멈추자 조심스레 기와집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에는 하얀 광목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창살 사이로 실내가 조금씩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빠 왔다. 창문 너머에서 들려온 어린아이의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10살 남짓한 여자아이가 현관 쪽을 향해 총총 뛰어갔고 그 뒤를 다른 3명의 여자아이들이 종종 따랐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젊은 여자, 그것도 배가 제법 부른 임신한 여자가 주방에서 나와 아이들을 따라 현관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을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왔네. 시야를 가리던 방문 기둥이 옆으로 쓱 지나가고 드디어 그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지훈, 내 딸 민지의 남편, 우리 가족이 되어 함께 사는 내 사위였습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는 듯 했지만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사위는 입구에서 아이들을 번쩍 안아 올렸고 그 뒤로 임신한 여자에게 다가가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많이 힘들진 않았고 저도 모르게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내 딸 민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투, 똑같은 몸짓이었습니다. 그때 방 안쪽에서 노부부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구나. 내일 제사 준비는 잘 되고 있지? 네, 아버님, 다 준비해뒀습니다. 그래, 이번에 며느리 뱃속 아기는 진짜 아들이라지. 우리 집안대를 이을 귀한 아들이 생긴다니. 정말 기쁘구나. 네, 의사 선생님도 아들이 확실하다고 했어요. 머릿속에 민지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아기 생기면 좋겠다고 했어? 그런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내 딸을, 경계선 지능을 가진 우리 민지를 이 인간이 처음부터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을 남겨야 했어요. 찰칵 카메라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누구야? 박지훈이 창문 쪽을 획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급히 몸을 웅크리고 화단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니, 창밖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다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네, 제 사위가요. 이혼도 안 하고 제 딸이랑 사기 결혼을 했어요.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증거 사진도 다 찍었습니다. 지금 당장 좀 와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조심스레 뒤로 물러서려는데 발밑에서 또다시 우직근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안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냐고. 박지훈의 목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담장 쪽으로 뛰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빨리 뛴 적이 없었습니다. 담장 아래 쌓아둔 나무 토막을 겨우 딛고 담을 넘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에 박지훈이 나와 주변을 살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뭐야 아무도 없는데. 아니, 분명 누가 있었던 것 같아? 담장 밖 나무 뒤에 숨을 고르는데 몇 분이 지나자 저 멀리서 삐뽀삐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찰 2명이 차에서 내려 정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나는 나무 뒤에서 나와 경찰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예요. 제가 신고한 사람입니다. 경찰에게 핸드폰의 사진들을 보여주고 딸과 박지훈의 결혼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열리고 박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나왔을 때 우리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장모님,
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에서 용암처럼 들끓던 불안과 공포가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굳은 일마다 않고 청소하며 버텨온 이 손으로 이제야 마지막 더러운 것, 사위라는 이름의 거짓말쟁이를 깨끗이 청소할 때가 온 것이었으니까요. 너, 내 딸 민지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날로부터 한 달 전, 사모님, 이 주소 꼭 한번 가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내미는 가사도우미 오수진 씨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강남의 으리으리한 100평짜리 고급 빌라. 조용한 부엌.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사위가 회사에 나간 틈을 타 그녀는 조심스레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 씨, 민지 씨가 꼭 제 조카 같아서요. 더는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나는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안동 외가게 주소. 정갈한 글씨체로 쓰인 몇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수진 씨는 민지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에 들어온 지 한 달 정도 됐을 뿐입니다. 원래 10년 동안 우리 집 살림을 돌봐주던 조 씨 아주머니가 딸이 아기를 낳게 되어 시골에 내려간다며 떠나면서 수진 씨를 신신당부하며 추천했던 거죠. 처음에는 젊은 사람이 와서 제대로 못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수진 씨는 민지와 유독 잘 지냈고 살림도 척척 야무지게 해냈습니다. 저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민지가 잠든 후 수진 씨를 조용히 거실로 불렀습니다.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수진 씨는 깊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거실 책장에서 민지 씨 결혼 앨범을 봤어요. 네, 우리 민지 참 예쁘죠? 네. 그런데 사위분, 그러니까 박지훈 씨 사진을 보는 순간 뭔가 얼굴이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진 씨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간병인 일을 했었어요. 안동에 있는 어떤 큰 어르신 댁에서요. 그 집 아드님이 바로 박지훈 씨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요. 좀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할아버님은 명망 높은 종갓집 종손이라는 자부심이 엄청 강하셨고 어떻게든 대를 이을 손자를 간절히 바라셨죠. 그런데 첫째 며느리가 딸만 둘을 낳자 매정하게 내쫓고 둘째 며느리를 들였는데 그 여자분도 딸만 둘을 낳았어요. 그게 박지훈 씨랑 무슨... 박지훈 씨는요. 종갓집 대를 잇기 위해서라면 여자들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간병할 때도 그 두 번째 결혼한 여자분이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앨범에서 사돈댁 어른들 사진을 보니 바로 그 안동 어르신댁 가족들이더라고요. 가슴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진짜 아들처럼 살갑게 굴던 사위. 내 딸이 세상 전부라고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은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출장 간다고 집을 비울 때마다 그쪽으로 가겠죠? 말을 잇지 못하는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왜 이걸 이제야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믿어야 하고요.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에서 낡은 종이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빛바랜 쌀 포대 영수증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기억 못하시겠지만 2004년 서초동 반지하방에서 살 때 그 순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소회사를 조금씩 키워나가던 시절 강남의 한 빌딩 입주 청소를 맡았는데 그 건물 지하에 살던 젊은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못 가져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혼자 산다던 그 여자가 몸까지 아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누워있길래 제가 쌀 한 포대와 김치 그리고 얼마간의 돈을 두고 왔던 기억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때 그쪽이 수진 씨였어요. 그녀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사모님이 주신 그 도움이 아니었으면 저 아마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월세도 잔뜩 밀리고 아파서 일도 못 나가던 때였거든요. 그때 다짐했어요. 언젠가 저분한테 이 은혜를 꼭 갚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꼭 갚자 하고요. 그게 지금인 것 같아요. 인연이란 게 이렇게 돌고 돈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지훈 씨를 바로 알아보셨어요?
수진 씨는 민지의 결혼 앨범을 가리켰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집에서 일했는데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앨범을 보는데 뭔가 얼굴이 자꾸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이 맞더라고요. 수진 씨는 사위가 결혼식 날 민지에게 입 맞추는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눈빛으로 다른 여자도 똑같이 바라봤어요. 그리고 사돈 어른들도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결혼식에 온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안동 종갓집 사람들이에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결혼식 날, 우리 민지와 사위의 행복을 빌어주던 그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건가? 이건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 민지 씨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을지도 몰라요. 종갓집 장손이라면서 상속 관련 서류에도 도장 찍게 했을 거고요. 이런 수법 처음이 아닐 거예요. 수진 씨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내 소중한 딸이 누군가의 이용 대상이었다니. 사모님이 너무 상처받으실까봐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그래도 모른 척하면 민지 씨가 더 크게 다칠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상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받고 살아온 두 여자가 모든 진실을 꺼내놓는 밤이었습니다. 우리 민지는 어쩌면 좋죠.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을 거예요. 먼저 확실한 증거부터 모아야 해요. 수진 씨는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민지 씨가 새 핸드폰 선물 받고 안 쓰는 옛날 폰. 책장 위에 올려뒀잖아요. 그 폰에 사위가 민지 씨한테 보냈던 메시지나 혹시 계좌 이체 같은 증거가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제 지인 중에 핸드폰 데이터 복구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부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조용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 일이 다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민지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수진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사모님. 아니, 언니. 창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 은은한 빛 아래 우리는 증거를 찾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안동으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담장을 넘기로 결심한 그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꼭 널 지킬게. 더 이상 누구도 널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낮게 중얼거리며 저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사실이라면 평생 남의 때를 벗기며 굳어진 이 손으로 이번엔 내 딸의 인생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말끔히 닦아낼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그날 밤, 수진 씨와 증거를 모으기로 약속한 뒤 도저히 잠들지 못해 창가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기억의 물길을 한참이나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89년, 늦은 나이에 천사 같은 우리 민지를 낳았을 때만 해도 세상 모든 게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88올림픽이 막 끝난 직후였으니 온 나라가 희망과 흥분으로 들떠있던 그런 시절이었죠. 시어머니도 남편도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다고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민지가 자라면서 뭔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2살, 3살이 되어도 말을 제대로 못하고 또래 아이들보다 행동이 눈에 띄게 느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큰 마음을 먹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경계선 지능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배우는 아이입니다. IQ가 70에서 84 정도로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이 필요해요. 그 진단서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싸늘하게 변했어요. 병신을 키워서 뭐 하겠냐. 집안 망신이다. 망신이야. 매일같이 귀에 못이 밝히도록 들려오는 모진 말들에 가슴이 미어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장애아를 키우는 것은 마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병신이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던 그렇냐만의 시대였으니까요. 결국 1995년 민지가 6살 되던 해에 시댁에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남편은 바람이 나서 이혼 서류를 툭 내밀었고
저는 어린 딸아이 하나 달랑 데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연분홍색 우산 하나를 쓰고 민지의 작은 손을 잡고 친정에도 갈 수 없어 하염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때 민지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디가?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눈물을 꾹 참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새로운 집에 가는 거야. 아주 멋진 집. 그날 밤 고시원 단칸방을 얻어 민지를 재우면서 뼈에 새기듯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살아야 한다. 이 아이를 누구보다 당당하게 키워내야 한다. 첫 일자리는 아파트 청소였어요. 90년대 초반. 강남의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때였죠. 낡은 고무장갑과 걸레 한 장.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아줌마, 여기 좀 제대로 반짝반짝하게 닦아놔요. 네, 남의 집 구석구석을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닦으며 그렇게 하루 10,000원, 이틀 10,000원, 눈물겹게 모았어요. 비닐봉지에 동전을 한가득 모아 은행에 가면 행원들이 짜증 섞인 눈초리로 쏘아보곤 했어요. 아휴, 동전 좀 미리 세워오시지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민지 약값을 벌어야 했기에 모든 수모를 꾹꾹 참아냈지요. 그 시절엔 약값도 보험 적용이 안 됐거든요. 그때는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어떤 병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정신과 문턱조차 넘기 힘든 시절이었어요. 밤새도록 일해도 그 돈으로는 방 한 칸 월세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엄마, 나는 왜 학교 안 가? 동네 아이들이 예쁜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걸 물끄러미 보며 민지가 물었어요.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민지는 조금 다른 학교에 갈 거야. 더 특별한 곳에. 특수학교를 알아봤지만 그마저도 돈이 문제였어요. 턱없이 부족했죠.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청소 일이 아니라 청소 사업으로 키워야겠다고.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저는 38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오히려 그 속에서 작은 기회를 봤어요. 한국 남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집안 청소는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그런데 실직한 남편 대신 당장 돈 벌러 나간 여자들은 집안일을 대신해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고요. 쓰러져가는 작은 봉제 공장 하나를 헐값에 월세로 얻어 그곳에 강인숙 홈클리닝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5명을 모아 청소 방법을 처음부터 가르쳤어요. 자, 벌레는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아서 짜야 물자국이 안 남아요. 창틀은 이렇게 신문지 끼워서 닦아야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고요. 제 경험과 쓰라린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지요. 우리 민지를 키우느라 세탁기 살 돈도 없어 한겨울에도 찬물에 빨래를 직접 손빨래로 하면서 터득한 저만의 비법들이었어요. 처음엔 동네 아파트 입주 청소로 시작했어요. 이사 갈 집 청소하면 3만 원, 이사 온 집 청소하면 5만 원.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았지요. 아주머니들에게 일당 15,000원씩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민지 학비와 치료비로 썼습니다. 삐삐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며 일감을 닥치는 대로 받았습니다. 삐삐가 칙 하고 울리면 근처 공중전화로 불이 나게 뛰어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네. 강인숙 홈클리닝입니다. 오늘 청소요. 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삐삐 하나만 달랑 들고 지하철역마다 공중전화를 찾아 헤매던 그 시절. 우리 민지는 방과 후에 홀로 집에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녁에 지쳐서 돌아가면 항상 묻곤 했어요. 민지야, 오늘 밥은 잘 챙겨 먹었어? 민지는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끔은 텅 빈 라면 봉지만 구겨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가슴이 미어졌어요. 2000년대 초반, 정부 정책으로 재개발 붐이 일었어요. 낡은 아파트들이 최신식 새 아파트로 속속 바뀌면서 입주 청소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지요. 저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들을 작은 승합차로 직접 실어 나르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서너 집을 동시에 청소할 수 있었죠. 그렇게 사업이 조금씩 커지면서 우리 민지도 점차 좋아졌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와 교육을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은 정말이지 배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어요. 심한 지적장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 과정을 따라가기도 힘든 그 어중간한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었죠.
학교에서는 느린 아이, 이상한 아이로 불리며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특수학교를 다니게 하니 민지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어요. 점차 사회성도 좋아졌고 단순 반복적인 일은 그 누구보다 꼼꼼하게 잘 해냈습니다. 엄마? 나 혹시 바보야? 16살이 된 민지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그렇게 물었을 때 제 가슴이 정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우리 민지는 바보가 아니야. 그냥 세상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배우는 것뿐이야.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안 그래. 2003년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한 건물 주인이 저희 청소 품질에 크게 반했다며 건물 전체 청소를 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월급제가 아닌 정식 계약직으로요.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가 적힌 계약서에 도장을 꼭 찍었어요. 강인숙 대표님,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대표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낯설고 어색하던지. 그때 저는 48, 우리 민지는 15이었습니다. 그 계약이 좋은 입소문을 타면서 빌딩 관리 계약이 하나둘씩 늘어났고 2005년에는 직원이 무려 50명까지 늘었습니다. 주로 40대, 50대 가정주부들이었지요. 일하면서 애 키운다고 가끔 지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선 눈치 주고 안 쓰려고 했지만 저는 달랐어요. 괜찮아. 지각해도 괜찮아. 애가 아프면 무조건 빨리 가. 대신 회사에 있을 땐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돼. 그 철학이 아름아름 입소문을 탔나 봅니다.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남달리 높았고 덕분에 일의 품질도 항상 최고 수준이었으니까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수많은 회사들이 힘없이 도산했어요. 그때 강남의 번듯한 빌딩 하나가 헐값에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아껴서 모아둔 보증금으로 큰 용기를 내어 입찰에 참여했지요. 강인숙 씨, 여자 혼자 몸으로 이렇게 큰 빌딩 사서 어떻게 다 관리하시려고 그래요? 은행 직원이 대출 심사 때 걱정스레 그렇게 물었지만 제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제가 이미 10년 넘게 바로 그 빌딩 청소를 직접 하고 있어요. 그 건물의 구석구석, 심지어 전등이 몇 번 깜빡이는 곳까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이름으로 된 첫 20층짜리 빌딩을 갖게 되었고 넉넉한 임대 수입으로 우리 민지의 미래를 더욱 단단히 준비할 수 있었어요. 2010년 미사강변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땐 정부가 땅을 밀고 상가용지랑 오피스텔 부지를 한창 조성하고 있었죠. 저는 아파트 청약보다는 상가 쪽에 더 눈이 갔어요. 나중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청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게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강 사장님, 요즘 같은 불경기에 부동산 투자는 너무 위험하다던데 주변 지인들이 하나같이 말렸지만 저는 미사강변과 하남 일대에 과감히 투자했어요. 평생 청소 경험으로 제가 똑똑히 알게 된 것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반드시 청소가 필요하다는 변하지 않는 진실이요. 그 지역에 상가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매입하고 입주 청소 특화 서비스를 발빠르게 시작했습니다. 청소회사를 통해 빌딩 정보를 누구보다 먼저 알게 되니 좋은 물건은 경쟁 없이도 척척 살 수 있었어요. 2010년대 중반 강인숙 클리닝은 직원 300명, 연 매출 100억 원이 넘는 탄탄한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어떤 잡지에서는 청소로 1000억 자산 일군 여자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저를 인터뷰하기도 했지요. 그때 우리 민지는 25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밥 배식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보다 행동은 느리지만 그 마음의 진심은 누구보다 깊고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를 살뜰히 챙겨드리는 민지는 묘하게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대화를 술술 잘 이어가지는 못해도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손길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사르르 녹였습니다. 특히 손이 불편하게 떨리시는 어르신에게 수저를 조심스레 쥐어드리고 물을 알맞게 따라드리는 모습에서는 정말이지 천사 같은 부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민지양. 오늘도 정말 고마워. 고마워. 어르신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민지는 그저 수줍게 방긋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서 아이가 얼마나 큰 행복을 느끼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퇴근하고 돌아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좋은 사람 만났어. 민지의 두 눈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늘 걱정했거든요. 마음 착하고 순수한 우리 딸이 혹시라도 나쁜 사람 만나 상처받지 않을까?
하고요. 그 사람 내일 우리 집에 오기로 했어. 도시락 납품업체 팀장이래. 다음 날 박지훈이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동안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씻겨 내려갔어요. 도시락 납품업체 팀장으로 복지관에 봉사하러 온 그는 우리 민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장모님, 민지 씨가 어르신들 손 닦아드릴 때 보면요. 물 온도까지 세심하게 딱 맞춰요. 그 섬세함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진심 어려 보이는 말 한마디에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청소하는 아줌마라고 낮춰 부르던 사람들, 우리 민지를 어딘가 모자라네 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랐으니까요. 박지훈이 민지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을 때 저는 아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흔쾌히 허락했어요.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의 일부를 민지 결혼 자금으로 선뜻 내놓았고 미사강변에 새로 지은 으리으리한 100평짜리 저택에서 다 함께 살기로 했지요. 그리고 2014년 민지와 박지훈의 결혼식에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세상 모든 게 완벽하다고 느꼈습니다. 엄마, 나 예뻐요. 결혼식 날 아침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지가 제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 민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그날 우리 민지의 웃음이 얼마나 환하고 아름다웠는지 지금 생각해도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납니다. 결혼 후 사위는 마치 진짜 친아들처럼 살가웠고 우리 민지는 하루하루 더없이 행복해했지요. 옛날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그만두고 새로 들어온 수진 씨까지 한 가족처럼 잘 지내니 드디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고 그렇게 굳게 믿었어요. 사모님, 이 주소 꼭 한번 가보세요. 수진 씨가 그 의문의 쪽지를 제게 건네기 전까지는요. 창밖에 비가 그치고 어느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더러운 것들을 닦아온 제가 이제는 내 딸의 행복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추악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박지훈의 이중생활을 본격적으로 의심하며 쪽지에 적힌 주소를 알아내고 며칠씩 그 집 근처에서 숨어 지켜보며 증거를 하나씩 모았습니다. 민지가 오빠가 요즘 부쩍 출장이 잦아서 집에 잘 안 들어와 라고 해맑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그 인간의 추악한 비밀을 만천하에 밝혀낼 순간이 온 것입니다. 담장을 넘어 그 집의 창문으로 엿본 광경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끔찍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너, 내 딸 민지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박지훈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의 뒤로 사돈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잔뜩 놀란 표정으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강여사가 아닌가? 사돈의 눈이 제 손에 들린 핸드폰으로 향해 창문을 통해 보이는 집 앞의 어수선한 모습. 그리고 제가 몰래 담장을 넘어온 이 황당한 상황을 순식간에 파악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지 못하겠소. 남의 집 담장을 함부로 넘어와 이런 몰상식한 짓을 하는 거요. 이건 명백한 불법 침입이오. 사돈은 분을 참지 못하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장 경찰을 부르겠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불법 행위요. 불러보세요. 제가 먼저 신고했으니 곧 도착할 겁니다. 제 차분하고 단호한 대답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지훈이 금세 자신의 창백한 얼굴색을 되찾으며 급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분명 오해가 있으신 겁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의 눈빛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지 앞에서 보여주던 따뜻하고 다정한 사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낯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뭘 더 설명해, 내가 이미 내 눈으로 똑똑히 다 봤어. 저기 임신한 여자, 그리고 4명의 딸아이들까지 모두 너의 또 다른 가족이잖아. 박지훈이 뭔가 변명을 하려고 더듬거리며 입을 열려는 순간 집안에서 임신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배는 어림잡아 7개월은 좋게 넘었을 정도로 불룩했고 그 뒤로 어린 여자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임신한 여자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마당은 일순간 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사돈들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삐뽀삐뽀.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제가 신고한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죠.
두 명의 경찰관이 대문을 통해 침착하게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신가요? 사돈어른이 먼저 길길이 날뛰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집에 불법으로 침입했소. 당장 체포해 주시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모두에게 진정하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신고한 강인숙입니다. 이 사람은 제 사위 박지훈이에요. 제 딸과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여기서 다른 가족과 버젓이 살고 있어요. 그 증거를 찍으러 어쩔 수 없이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이 박지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박지훈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임신한 여자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결혼한 지 이미 5년이 넘었어요. 제 남편이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박지훈이 우리 민지와 결혼한 건 불과 몇 개월 전의 일인데 경찰은 박지훈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방금 찍은 사진들과 함께 민지와 박지훈의 결혼식 사진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제 딸 민지와 박지훈의 결혼식 사진이에요. 그리고 방금 제가 찍은 이 사진들을 좀 보세요. 여기 임신한 여자와 저 아이들 모두 그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경찰이 핸드폰을 유심히 살펴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때 임신한 여자가 박지훈에게 달려들 듯 다가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말 좀 해봐요. 어서 박지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태도가 18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예의 바르고 따뜻했던 사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이제 와서 뭘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민지. 아니, 그 애는 어차피 이런 복잡한 상황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잖아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그 애는 좀 모자라잖아요.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뭐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애를 법적인 부인이라고 그냥 데려다 놨으면 된 거 아닙니까? 제 인생도 있고 우리 집안 대도 이어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내심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온갖 멸시와 차별을 받으면서도 오직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왔는데 내 소중한 딸을 모자란 애, 바보라고 부르는 것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걸레만 쥐었던 이 손이 처음으로 사람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내 딸을 바보라고 너 같은 인간 말종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박지훈의 뺨에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임신한 여자는 충격에 입을 틀어막았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급히 저와 박지훈 사이에 끼어들어 말렸어요. 아주머니, 진정하십시오. 박지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완전히 가면을 벗어 던진 날것 그대로의 추악한 얼굴이었습니다. 장모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 딸내미가 얼마나 쓸모없는지. 난 그저 그 애의 돈이 좀 필요했을 뿐이라고요. 사돈어른 이분에 못 이겨 지팡이를 바닥에 탕탕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 모자란 애는 우리 집안에 감히 들일 수 없는 애야. 그런 애가 어떻게 종갓집 대를 잇겠어? 우리 지훈이는 3대 독자. 귀한 장손이야. 우리는 아들만 필요하다고. 아들만. 경찰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자 박지훈을 우선 진정시키고 모든 사람의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불법 침입건은 일단 보류하고 중혼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진술을 위해 잠시 경찰서로 동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지훈의 진짜 아내는 여전히 엄청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금 자신이 들은 끔찍한 사실들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박지훈에게 비틀거리며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것도 장애가 있는 여자랑 이걸. 시어머님, 시아버님 모두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박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사돈이 대신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래, 그 애돈이 필요했고 우리는 확실하게 아들 낳아줄 여자가 필요했어. 모자란 애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도 없을 테니. 출산 후에는 어차피 우리 집으로 도로 데려올 생각이었고 그럼 며느리 네가 키우면 된다. 넌 어차피 우리 집안의 진짜 며느리인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중생활이 아니라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악랄한 사기극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딸은 그저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는 기가 막혀 말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들은 겁에 질린 채 어머니 옆에 서서 저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또 다른 피해자였던 거죠. 경찰은 박지훈에게 다가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심각한 혐의가 있어 보이네요. 사도는 여전히 길길이 날뛰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집안일 가지고 무슨 경찰서야. 경찰서가 이게 대체 무슨 망신이냐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저 여자가 대체 무슨 증거로 지금 이러는 거요? 경찰이 사돈을 진정시키려 썼지만 노인은 막무가내로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안의 병신은 절대 들일 수 없어. 종갓집 대를 이어야 한다고. 그 순간 경찰조차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 발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경악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딸은 경계선 지능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맑고 순수하게 잘 알아요. 그리고 저는 평생 남들의 더러운 걸 치워온 사람입니다. 그 말에 노인의 표정이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더